네, 여러분 저 309페이지 행정 절차와 정보 공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절차법. 이 행정 절차법하고 정보 공개법은 저 행정법의 주요 주제입니다. 행정법의 주요 주제지만 우리 행정법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경찰 안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뭐 새로 들어온 내용은 아닙니다. 자, 행정 절차법 적용 범위에 최근에 작년에 이 확약, 공표, 행정계획 이런 것들이 행정 절차법에 규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행정 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가 행정법에서 유명한 문제거든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 근데 이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공법상 계약하고 행정조사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조사 절차는 행정조사 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공법상 계약 절차는 이게 좀 명확하지 않잖아요, 공법상 계약은.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상 계약을 그냥 여기 딱 가장 좋은 것은 행정조사 공법상 계약 해서 조계하면 딱 좋죠. 근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는 것이 행정계획이 위에 있거든. 행정계획 때문에 헷갈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조 이렇게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조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 유명한 행정법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아래 송달을 보시면, 송달, 우리 행정을 하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아주 그냥 직격탄을 매기는 일이 많죠. 영업 허가 처분을 해줘. 그러면 영업 내가 일생을 걸고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영업 정지 처분이나 영업 취소 처분 해줘. 나 장사 못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 망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정 처분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정을 하면 국민한테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 알려주는 것이 송달입니다. 송달. 자, 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한테 행정이 한 것을 알려주는데, 그 송달에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송달은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 이용 등 방법으로 하되,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되,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또는 전자우편 주소로 합니다. 다만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도 있습니다. 즉 만나서 그냥 줄 수도 있어요. 자, 2번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아래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즉 그 직접 상대방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가족이라든가 함께 사는 사람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대신 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끝에 그런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받기를 거부해. 이제 받지 말라고 해놓은 거죠. 받지 말라고 얘기해 놓은 것이죠. 이 행정 골탕 먹이려고 받지 말라고 해놓은 것이죠. 받지 않으면 끝에 문서를 그 장소에 놔두고 올 수 있습니다. 즉 문서를 그 장소에 그냥 놔두고 오면 송달한 것으로 봐버리는 것이죠. 그냥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유치 송달이라고 하죠. 그냥 놔두고 옴으로써 송달한 것으로 봐버리는 거, 그것을 유치 송달이라고 하죠. 자, 3항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이제 똑같고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달하려면 상대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래서 우리 관공서에서 뭐 일 처리를 하면서 그 공무원이 물어봅니다. 이거 저 이메일로 보내드릴까요? 예 한마디 하면 바로 옆에서 용지를 하나 딱 꺼내가지고, 그 용지가 엄청 미리 출력해서 있는 거죠. 딱 꺼내서 여기 사인하세요. 그렇습니다. 왜 그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메일로 송달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사인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정보통신망 이용해서 송달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송달할 수가 있고요. 자, 사항을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끝에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엔드입니다. 엔드. 인터넷에도 공고해야 됩니다. 그 송달을 해야 행정처분이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냥 한없이 그냥 그 행정처분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그렇지 않죠. 상대방이 없어졌어? 이 공고에 의한 송달, 이거 갖다 이제 공시송달이라고 하죠. 공시송달 한 다음에 일정한 날이 지나? 그러면 효력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도망갔다고 해서 행정처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도망갔어? 행정처분하고 관보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에도 공고한 다음에 그냥 송달한 걸로 봐서 영업 정지처분, 영업 취소처분 그냥 바로 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공고에 의한 송달로 하여야 하는 것이 1호에 송달받을 자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2호에 송달이 불가능해. 즉 얘가 그냥 도망가 버린 겁니다. 도망가든지 뭐 주민등록 엉뚱한 데다 해놓고 실제로 살고 있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송달, 이 공시 송달로 해버린 다음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과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아래 송달의 효력 발생을 보시면 1번의 송달은 그때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도달되면 아까 그렇게 전달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해버리는 것이죠. 2항에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즉 상대방이
보지 않아도 이메일이 상대방한테 딱 도착해. 그러면 이 행정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죠. 송달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행정처분도 바로 효력을 그냥 발생해버리는 것이죠. 자, 3항에 관보 등 공고에 의한 송달은 이 상대방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공고에 의한 송달을 하면 끝에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고를 하면 이 사람이 언제 그걸 볼지 안 볼지도 모르고 또 봐도 언제 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떤 국가 기능이 행사돼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막 거부할 때 한없이 행정처분 같은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고를 해 14일이 지나 그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효과를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4일입니다. 이 14일은 저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이게 전에 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행정 협업 그 규정이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는데 그 규정상에 공고 문서라는 것이 있어. 그 공고 문서는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시 송달, 공고에 의한 송달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행정 절차법상 공고에 의한 송달하는 이것은 뭐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엄청 중요한 것들입니다. 뭐 영업 건축물 철거 명령 이런 것들도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상대방 없어졌어. 그럼 한없이 건축물 철거 명령 못해? 인허가 취소 한없이 못해? 아니죠. 할 수 있죠. 관보에 딱 공고해버려. 인터넷에 딱 올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로부터 14일 지난 다음부터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 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상 공고 문서는 이것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것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유원지 겨울철에는 문 닫는다. 어디 도로공사 몇 월 며칠부터 시작한다. 이런 거 하는 문서가 이 공고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빨리 5일이 경과한 때 아까 행정절차법상 공고에 의한 송달은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기간을 길게 둔 것이죠. 국민의 예고 이익을 길게 둔 겁니다. 그래서 14일이 지난 때 그 행정 업무의 운영 혁신 규정상 공고 문서는 5일이 지난 때 이건 별거 아니기 때문이에요. 5일이 지난 때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 행정 절차법상 처분 절차를 보시면 이 처분 절차 안에 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의견 청취 안에 제가 거기다가 청청공제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그래? 의견 청취라는 것이고 의견 제출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하나는 통칭이고 하나는 세부적인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의견 청취 안에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청공제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오케이?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습니다.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다 합해서 의견 청취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 청취 안에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으니까 청청공제 이렇게 숙지를 하시는 것이고요. 자 청문을 보시면 자 청문의 개최 사유가 있고 공청회의 개최 사유가 있어요. 이게 원래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문구는 조금씩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사유가 똑같았었는데 작년 초인가 이게 바뀌었어요. 바뀐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법행취, 법행요로 바뀌었어요. 원래 다 법행요였었거든. 두 개가 다 법행요였었는데 이제 법행취, 법행요로 바뀌었습니다. 자 청문의 개최 사유는 자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한다. 자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 번째 법행취,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 자격 박탈, 법인 조합 설립 허가 취소. 그래서 법행취에 법행취. 공청회로 오면 이런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행요. 그래서 법행은 똑같고 대신 법행은 똑같지만 표현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니은에 중간에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이 청문은 뭐예요? 청문은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지금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그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이 청문이고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듣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주로 어떤 인허가 취소 처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청문을 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주로 행정개혁이라든가 큰 틀을 정할 때 공청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청회는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그래서 법행, 그 다음에 요가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그래서 청문회 개최 사유 법행취, 공청회 개최 사유 법행요. 그래서 법행취, 법행요. 청청공제 안에 순서가 청문 다음에 공청회잖아요. 그래서 법행취, 법행요. 법행취가 앞에 있는 청문, 법행요가 뒤에 있는 공청회 개최 사유입니다.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청문 개최 사유가 법행취로 딱 그냥 한정돼 있어요. 그 청문에서 1항 기역 니은 디귿 밑에 주의가 있죠. 주의를 보시면 끝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개최해야 된다? 아니에요. 법행취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그래서 이 청문 공청회 개최 사유가 좁아 이렇게 막 넓게 해놓지 않았습니다. 넓게 해놓은 것은 뭐야? 청청공제의 의견 제출은 넓게 해놨죠. 그러나 청문 공청회는 좁게 해놨습니다. 그냥 열거든 그 사유에 대해서만 청문 공청회 개최 사유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청문의 2항을 보시면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그 밑에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당사자 등한테는 10일 전까지, 청문 개최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한테는 7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가 뭐야? 청문 사회 보는 사람. 청문 사회 보는 사람. 이 청문 주재자 7일 전까지. 왜 그래? 이 당사자 등은 일반이잖아, 일반인. 지금 인허가 처분 등을 한 그 상대방 일반인은 이해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일 전까지 미리 알려줘서 미리 공부해서 와야 될 거 아니야. 자기 일이고 또. 청문 주재자는 똑똑한 사람이죠. 뭐 대학 교수라든가 뭐 어디 그 시청 과장이라든가 여기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해력이 높기 때문에 그냥 7일 전까지. 오케이? 저기 당사자 등은 이건 시민이기 때문에 이해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하라고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됩니다. 자, 공청회로 넘어오면 공청회 개최 사유는 법행 요구요. 2항에 공청회 개최는 14일 전까지. 그래서 아까 청문은 10일 전까지 7일 전까지죠. 공청회는 14일 전까지입니다. 왜 그래? 공청회는 당사자 등만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의견 제출하라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방네 다 알게 되려면 14일 정도 좀 더 길게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미리부터 알려야 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14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고요. 아래 의견 제출은 이 의견 청취 절차 중에서 의견 제출이 가장 개방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개최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즉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개방적으로 규정돼 이런 걸 갖다가 개방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청문이나 공청회는 딱 개최 사유가 딱 법행 취입 법행료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견 제출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청문 공청회를 하지 않으면 의견 제출만큼은 반드시 기회를 주도록 개방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규정이 되는 것이 의견 제출입니다. 2번에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말로도 할 수 있겠지. 의견 제출이니까. 그래서 말로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서면, 정보통신망, 또 말로도 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3번에 의견 제출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고려해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 의견 제출 10일 이상 똑같습니다. 이 사전 통지 하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죠. 그때 10일 이상 기한을 여기 10일 이상 다 똑같은 일맥상통하게끔 다 해놨고요. 5항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따옴표로 좀 쳐놓으세요. 이렇게 한정해놨잖아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니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지.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렇죠? 이것도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틀린 질문 많이 냅니다. 많이 내는데 딱 그냥 제한해줬잖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반영해야지.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영해야 하고요. 아래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내용에 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거 그 자체가 위법 사유가 됩니다. 아래 원래 이 문서 열람 복사가 뭐예요? 정보 공개죠. 정보 공개. 이 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로서 당연히 그 권리가 보장되죠.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는 별도로 이 문서 열람 복사 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의견 청취 절차 관련해서 의견 청취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공무원이 의견 청취하는 것이고 국민은 의견은 제출하는 것이 의견 청취지 않습니까? 뭐 청문 형식을 거치건 공청 형식을 거치건 의견 제출 형식을 거치건 의견 청취가 행정 입장에서는 의견 청취고 국민 입장에서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 근데 의견을 제출하려면 뭐 내용을 알아야 의견 제출을 하지. 즉 뭔가 행정으로부터 야 너 이거 좀 공개해줘, 열람할 수 있게 해줘, 복사해줘, 그걸 갖다가 알고 따져보고 의견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 관련해서 정보공개법 외에 별도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 규정을 해놨는 것이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전부 다 해놓은 것이 아니라 청문하고 의견 제출에만. 공청회는 아니에요. 공청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이 의견 제출 밑에 청문, 공청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공청회에는 정보공개 청구권이 없어? 있지. 그 대신 공청회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공청회는 정보공개법을 근거해서 청문하고 의견 제출은 정보공개법도 적용하지만 특별히 여기 행정절차법에 근거해서 문서 열람 복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래 두 번째 당구장에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문서 열람 복사 청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거. 어디에? 청문하고 의견 제출만. 공청회는 아니고 청문하고 의견 제출만. 오른쪽 2번에 처분의 이유 제시를 보면요. 자 이제 의견 청취는 지나간 겁니다. 의견 청취는 행정이 의견을 듣는 것이죠. 국민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의견 청취입니다. 자 이유 제시는 어떤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을 한 이유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요즘은 행정이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투려고 할 때 이유를 알아야 다투죠. 행정이 도대체 나한테 왜 불이익한 처분을 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다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유 제시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 제시는
이유를 알아야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행정 절차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행정청은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 이유 제시도 예외 없이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유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 밑에. 근데 어쨌든 밑에 그 예외 사유가 아니고서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됩니다. 이유를 제시해줘야 내가 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는지 알고 따질 수가 있는 것이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외 사유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네가 신청한 대로 해줬는데 뭐 이유 제시가 필요해.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 이런 것은 뭐 그냥 가벼운 것이니까. 세 번째, 긴급을 요할 때 이유 제시할 수도 없을 만큼 긴급을 요할 때는 이유 제시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아래 확약을 볼게요. 확약. 이 확약이 뭐죠? 약속해 주는 것이 확약. 야, 지금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다음에 처분을 해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냥 어떤 처분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그 처분을 받으려고 하면 일정한 준비를 좀 해야 돼. 그때 그냥 준비 행위에 들어가지 않고 준비를 그냥 해버렸는데 이 인허가 처분 못 받으면 준비한 나만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손해야지. 거기 시설 돈 투자한 거 손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갖춰서 신청하면 인허가 해줄 거냐. 그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약속을 해주는 것이 확약이죠. 그래, 해줄게. 그거 갖춰주면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확약입니다. 여러분, 확약에서 큰 논리가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 확약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면 확약 그 자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고,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면 본처분할 때까지, 진짜 처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확약이, 행정청이 확약을 하면 확약한 대로 해줘야 되느냐, 기속이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또 하나의 논점입니다. 그래서 자, 하나, 행정청이 확약을 하면 상대방 국민한테 해줄 기속에 걸리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논점이고, 또 하나는 이 확약을 행정행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큰 논점입니다. 자, 먼저 확약, 가로 열고 제가 행정절차법 넣어놨죠. 지금 행정절차법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소를 까먹으면 안 돼요. 지금 행정절차법 안에 있는 확약이 원래 행정절차법 안에 없었어요. 없다가 작년 초인가 들어왔습니다. 불과 최근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행정절차법에 확약이 있습니다. 자, 의의가 법령 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 그것이 이제 확약이죠. 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확약을 할 때 확약을 해도 된다는 별도의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 필요하지 않죠. 예,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 써 있거든.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즉 본 처분을 할 수 있으면 그 처분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별도의 이런 처분에 대해서는 그런 처분을 해주겠다는 확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없어도 이런 처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면 그 처분을 해주겠다는 약속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으면 그 처분을 해주겠다고, 당장 그 처분을 해주지는 않지만 그 처분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청에 따라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 확약을 할 수 있다. 처분 권한이 있으면 확약의 권한도 있는 것이죠. 처분의 권한이 있으면 확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확약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자, 확약의 방식은 문서로 해야 되죠. 문서로. 왜 문서로 해야 돼? 확약에, 행정이 확약을 해주면 확약에 기속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논점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장 큰 논점이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 더 합치면 하여튼 큰 논점이 두 가지입니다. 큰 논점이 확약을 해주면 기속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확약을 해주면 기속에 걸립니다. 기속에 걸리기 때문에 문서로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기속을 보시면, 기속의 예를 보시면,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속되지 않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기속에 걸리는 거죠. 확약이라는 것이. 행정청이 확약을 해줬어. 해줘야지. 아니, 국민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설비를 갖추면 처분을 해줄 거냐. 왜? 처분을 갖춘 다음에 물어봤는데 안 해주면 시설 갖춘 것 자체가 내 손해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갖추면 처분을 해줄 거냐, 인허가를 해주고 인가, 허가를 해줄 거냐. 행정청이 약속을 했어. 그걸 갖춰가지고 왔어. 해줘야지. 확약이 기본적으로 기속에 걸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절차법 규정이 확약을 해주면 확약에 기속이 걸리는 거예요. 다만 아래 둘에 있어서는 기속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래 그 두 가지가 1호의 끝에 법령 등이나 사정의 변경의 경우, 법령 변경, 사정 변경이죠. 법령 변경, 사정 변경. 그 다음에 확약이 위법한 경우, 위법하게 확약을 해줬어. 그러면 못 해주는 거죠. 위법하게 약속한 다음에 확약을 해줄 수 있으면 공무원이 퇴직하면서 약속해주고, 퇴직한 다음에 친구가 와서 다른 공무원한테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잖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위법하게 확약을 했으면 그것만큼은 기소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불이행 통지를 보시면 첫째 줄 끝에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저 위에 있는 그런 사정이 생기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확약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당구장에 확약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견해다툼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설은 긍정설이 다수설입니다. 판례는 부정설입니다. 부정설. 그래서 판례가 왜 부정설이라는 것이 그 밑에 판례가 있는데 어업권 면허에 우선하는 우선순위 결정. 이게 확약이거든요. 뭐냐면 어업권을 줄 때 그냥 어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업권을 주기 전에 즉 어업권 받은 사람이 딱 10명이라면 그거 말고 우선순위를 또 정해 놓는 거죠. 별도로. 그래서 우선순위에 있어. 그러면 어업권 받은 사람이 10명인데 여기서 이제 빠지면 우선순위대로 이제 어업권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딱 받으면 다음에 어업권이 빈자리가 있으면 주겠다는 그런 확약으로 보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행정청에서 어업권 가진 사람들이 이제 빵꾸나 TO가 생겨. 그러면 우선순위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우선순위를 딱 받아. 그럼 내가 곧 어업권을 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업권 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이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아래 강학상 확약인데 행정처분은 아니래. 그래서 행정처분에서 발생하는 그 갖가지 효력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업권 이 우선순위 결정, 어업권 면허 관련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해서 확약인데 행정처분은 아니다라고 판례는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확약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느냐. 우리 학자들은 행정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학자들이 행정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유는 학자들은 국민편이래. 행정법학자들은 국민편입니다, 여러분. 행정법학자들은 국민편이 하여튼. 그래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국민한테 확약 단계에서부터 다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판례는 확약은 행정처분이 아니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죠. 판례는. 자, 행정상 입법예고 역시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절차법에 행정상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만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도 법률을 만들죠. 대통령, 총리령, 부령 행정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아래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왜 행정이 만드는 법규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법령이라고 만들었죠? 행정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법규명령만 만들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해서 행정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있거든요. 법률을 최종적으로 만드는 것은 국회지만 국회의원도 법률안을 상정할 수 있고 정부도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낼 때에는 입법예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됩니다. 다만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등을 위한 경우 등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입법 예고 기간이 통상적으로 40일, 자치법규는 20일입니다. 그래서 입사자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지도 역시 행정절차법입니다. 행정지도, 행정절차법. 자, 의의 두째 줄 끝에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입니다. 지도, 권고, 조언. 이 조언이 뭐죠?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행정지도. 아까 확약은 문서로 해야 되잖아요. 확약에는 기속이 걸리니까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뭐 지도, 권고, 조언하는 거. 조언이라는 것이 말로 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빼먹은 것이 위에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시험 문제. 행정절차법에서 왜냐? 행정절차법에서 없는 것이 뭐가 없어? 공개조, 공법상 계약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사가 없죠. 하여튼 웬만한 나머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가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요. 행정지도를. 그래서 행정지도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기 기재부나 국세청 이런 데서 행정지도 겁나게 써요. 저기 재정경제부에서 은행한테 그게 다 행정지도예요. 대출 좀 줄여라. 대출 늘려라. 이자율 좀 줄여라. 이자율 좀 늘려라. 이거 다 행정지도랍니다. 행정지도로. 물론 이 돈을 막 풀고 당기고 이걸로도 해요. 그것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죠. 한국은행에서 뭐 이자율을 높여. 이자율을 올리면 돈이 쭉 빨려 들어와. 이자율을 높이면 은행이나 한국은행으로 돈이 쭉 빨려 들어옵니다. 이자율을 낮추면 돈이 쫙 풀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조절을 해. 그러나 기재부에서 말로 조진해가 말로 야 대출 좀 줄여. 행정지도에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안 따르면 뭔가 해코지할 것 같거든. 그래서 따른다니까. 그래서 이 행정지도가 강제작용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정지도를 받는 국민은 엄청 짜증나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에 저 시골 살 때 어렸을 때 저 농림부에서도
벼 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행정 지도합니다. 뭐 통일벼를 심어라. 또 아카사키 벼를 심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안 따르면 행정 지도는 임의적인 거예요. 안 따르도 돼. 근데 그때 당시 그때는 옛날이라서 안 따르면 막 좀 그거 안 따르면 그걸 좀 많이 안 따른 마을은 뭐 퇴비를 좀 그 나라에서 주는 뭐 비료 같은 거 좀 공짜로 주는 것이 있어요. 뭐 그런 것을 안 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막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죠. 근데 저 어렸을 때도 한번 우리 마을에서 나라에서 심으라고 하는 벼 심었다가 막 해충 엄청 입어가지고 아작난 적이 있어요. 하여튼 이 행정지도가 임의적인 것이지만 사실상 피해를 좀 볼 수도 있는, 이제 국민으로서는 행정이 아무래도 국민보다 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임의적인 작용이지만 국민으로서는 좀 안 따라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행정지도는 완전히 임의적인 작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법에서 규율하려고 하는 것이 임의적인 작용이지만 국민으로서는 그 행정지도를 좀 따라야만 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행정지도를 행정법적 규율 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이 행정법학자들의 그 생각입니다. 자, 먼저 행정지도는 지도, 권고, 조언하는 작용이에요. 조언,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을 보시면 이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법을 보고 있어요. 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그치래. 이 비례 원칙이죠. 비례 원칙 또는 과잉 금지의 원칙. 그다음에 의사에 반해서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임의성 원칙. 왜 행정절차법이 이렇게 규정해놨어? 반강제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인 행정지도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저 한국은행이나 기재부나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들한테 막 행정지도 엄청 하는데 받는 기업들은 그냥 엄청 짜증나죠. 꼭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행정법학자들이 이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지도를 어떻게든 좀 왁구를 좀 잡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행정지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규정하면서 그렇게 강제로 하지 말라는 것을 딱 그냥 규율을 해놨습니다. 임의성의 원칙. 그 다음에 2항에 행정지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불이익조치, 금지조치. 이 실무에서 불이익이 들어가니까 이게 이런 것을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본래적인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강제해서는 안 되고 따르지 아니했다고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이 늘상 얘기했던 것이 행정절차법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방식이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내용과 신분을 밝히래요. 이 신분 밝히는 것이 신분 까고 행정지도 하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 이제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하고요. 자, 2항에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즉 행정지도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행정지도가 말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지도, 권고, 조언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지도, 권고, 조언, 말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서면 교부를 요구하면 직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해야 됩니다. 자, 행정지도는 문서, 구두 모두 가능해요. 왜냐? 여기 표현에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말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고. 자, 관련 이론을 보시면 맨 밑에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근거가 필요치 않아요. 권력적 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행정수행의 대상이 돼 안 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행정처분은, 행정행위 또는 처분은 강제적 작용이에요.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입니다. 이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적 공법행위, 이 강제행위가 이 행정처분입니다. 영업 정지처분하면 영업 못하잖아. 강제작용입니다. 강제작용. 그런데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행위성이 없어요. 자, 3항. 위법한 행정지도로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 요건이 구비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조금 애매해. 뭐냐면 그 밑에 화살표를 보시면 다만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아서 국가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따라두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 사람이 피해를 봤다고 해서 시킨 사람이 돈을 물어줘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따라야만, 강행성이 있어야만 시킨 사람이 돈을 물어주지. 근데 그냥 내가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가급적으로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을 때 돈을 물어줘야 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지도는 주로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로 국가배상이 안 돼. 그러나 행정지도 관련해서 국가배상 받은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판례는 어떤 판례야?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인정받은 거예요. 행정지도가 사실상 강제됐는데 그래서 피해를 봤어. 그래서 국가배상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행정지도가 강제성이 인정돼버리면 행정지도가 아니지. 행정지도는 임의적인 작용인데
강제성이 인정돼. 그러면 원래 말하는 행정지도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강제성이 인정돼가지고 국가배상 해준 경우가 있거든요. 그 판례를 가지고 그냥 행정법학자들은 위법한 행정지도를 국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냥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걸 그냥 묵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서술을 하고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게 모순이 있죠. 아니 강제성이 인정돼가지고 그 행정지도에 대해서 국가배상이 인정해줬어. 강제성이 인정되면 우리가 말하는 행정지도는 아닌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국민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배상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 표현을 맞는 지문으로 보는 것이 법학자들은 행정법학자들은 이 행정지도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이지 사실은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건데 행정이 위에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좀 따라야 한다는 어떤 생각이 있어서 행정지도를 따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때 국민한테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행정지도 국가배상 인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버물려 가지고 위법한 행정지도도 위법한 것이 위법성이 인정되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서술을 해버립니다. 서술하면서 그냥 맞는 지문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특정한 행정지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서술이 맞는 지문으로 본다. 그냥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오른쪽 정보공개법으로 넘어갈게요. 정보공개법. 여러분 저 기본사항만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사항을 보시면 자, 용어의 정보. 여기 정보는 그냥 싸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끝에 문서, 전자문서 포함하고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로 봅니다. 그냥 싸그리 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 문서건 디스켓이건 싸그리 다 그냥 여기 정보로 보고요. 자, 공공기관. 이게 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행정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즉 각종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플러스 각종 공사, 공단 이런 것까지 싸그리 다 적용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안에는 싸그리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가기관, 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싸그리 다 들어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지. 그런데 여기 국가기관 안에 타 헌법기관도 들어가요. 왜? 아니 공사 공단도 들어가는데 타 헌법기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당연히 포함되죠. 국회, 뭐 법원 이런 것도 정보 공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정보공개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 모든 기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제도 총괄을 보시면 행안부 장관이 제도 총괄을 해요. 근데 2항 3항에 행안부 장관은 끝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체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에 3항에 행안부 장관은 끝에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개선 권고죠. 오케이? 평가, 개선 권고는 그 2항에 끝에 괄호를 보시면 타 헌법기관 제외로 돼 있어요. 3항도 공공기관하고 끝에 타 헌법기관 제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아까 저 6항에서 공공기관, 타 헌법기관 포함됩니다. 타 헌법기관들도 정보공개제도 적용을 받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대신 행안부 장관의 간섭은 받지 않아요. 타 헌법기관은 정보공개법 적용은 받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의 간섭은 받지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열심히 정보공개 해주면 되는 거야.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간섭을 받으면 그거 좀 그렇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분리되어 있는데 타 헌법기관은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아서 정보공개 해줘야 해. 그러나 행안부 장관의 간섭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간섭 조항 여기 평가와 개선 권고 여기에는 타 헌법기관은 제외입니다. 오케이? 제외입니다. 자, 밑에 이제 정보공개 원칙을 보시면 이 정보공개법을 얘기할 때 제가 꼭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정보공개법은 엄청 잘 만들어진 법률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측면에서. 아니 어떤 법령 규칙이 제정되면 그 제정 목적이 있잖아요. 정보공개법은 국민한테 정보를 공개해 주려고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 공개를 어떻게든 해주려고 해야지.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정보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오히려 비공개는 우리 생각에 꼭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해야 한다라고 돼 있을 것 같아. 근데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을 이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할 수도 있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고 공개할 수도 있게끔 해놨어요. 대신 정보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라고 해놨다니까요. 부분 정보 공개도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내용이 공개 가능한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섞여 있어. 분리할 수 있어. 그러면 그때도 부분 정보 공개도 공개해야 한답니다. 분리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 하여튼 공개는 공개해야 한다. 비공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입니다. 그래서 그 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아래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냥 공개해야 한다도 부족해가지고 적극적으로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 근무할 때 진짜입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 경찰서에 엄청 들어와요. 그러면 물어봐. 사람들이 직원분들이 와서 공개해줘야 되냐고. 대충 보고 그냥 해줘. 전 진짜 그러면 제가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분이 이 술에 취해서 막 흔들고 이렇게 다닌다고 신고가 들었어요. 우리 경찰관에 출동했더니 진짜 비틀거리는데
노라고 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천천히 그냥 한 10m, 20m 따라가다가 그냥 와버렸어요. 그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보 공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건 처리 내역서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그걸 알았어. 그걸 알고 사건 처리 내역서. 왜냐면 112 신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출동한 경찰관이 우리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을 112 상황실에다가 이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입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공개해달래. 그거 공개하면 안 된대. 왜냐면 이거 국가배상 청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대. 제가 그래서 공개해. 왜? 정보 공개 법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이상해. 저는 정말입니다. 그거를 공개해주면 출동한 분들 이상하게 될 것 같죠. 공개 안 해주면. 공개 안 해주고 끝나? 공개 안 해주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 새끼들 뭐 잘못했으니까 공개 안 해준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결국 이 사람들이 공개 못 받아? 결국 공개 받죠. 재판장 가서 재판장한테 얘기하면 재판장이 여기다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냥 보내줘. 어차피 보내줄 거 왜 비공개를 하냐고요. 정보공개법에서 공개하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저는 제가 근무하면서 진짜로 제가 근무하면서 정보공개 들어온 것 중에서 단 한 건도 비공개한 것이 없어요. 왜냐?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야. 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사건 처리 내역. 물론 수사과는 조금 다르죠. 수사과는 지금 현재 사건 처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공개해달라고 하면 고소장 정도는 공개해주는데 나머지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저는 이제 수사과도 근무해봤지만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당한 것은 수사과 말고 다른 데서 근무할 때 정보공개 청구를 제가 이제 결정하는 거였는데 다른 데서는 뭐 별거 아니야. 사건 처리한 거 공개해주면 되지. 공개 안 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정보공개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승진 시험에도 실무정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경영원들이 옛날에는 막 무조건 비공개야 비공개. 응? 딱 정보공개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는 거야 무조건. 요즘은 해주는 경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왜? 정보공개법이 이 승진 시험 과목에 이 경찰학 안에 실무정합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 공개 원칙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자 부분 공개, 비공개 대상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돼 있어. 근데 그 아래 끝에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어. 혼합돼 있는데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서 비공개 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하여튼 공개는 그냥 공개건 부분 공개건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 자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밑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누구든 청구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도 무조건 그입니다. 무조건입니다. 나랑 관계 없는 사건도 공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은 하여튼 공개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2항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외국인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지는 것이죠.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는 그 의사를 입법권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 정보공개법입니다. 자 비용부담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여러분 112 상황실에 좀 들으신 분도 있지만 112 상황실에 단골 정보공개 청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이 교통사고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음주운전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최초 신고한 사람이 있어. 최초 신고한 사람한테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줘요. 왜? 음주운전이 밝혀지면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조금만 그 사람한테 자동차 보험에서 굉장히 조금만 보상해줘도 되기 때문에 그 아낀 돈의 일부를 최초 신고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레카차 기사들이 사고 났으면 바로 신고해. 왜냐? 최초 신고한 사람한테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음주운전 확인하지 않고 사고 나면 바로 그냥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음주한 것이 맞아. 그러면 최초 신고한 사람한테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주거든요. 보험회사에서 뭘 근거로 보상금을 줘? 112 신고한 그 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음주운전이 딱 됐어. 근데 레카차 기사가 자기가 먼저 신고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맨 먼저 신고한 사람 맞아요? 맞다고 하면 112 신고 처리 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갖다가 제출해야 이제 그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을 받거든. 여기 받게끔 되어 있잖아. 그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를 받냐면 50원씩 받았었어. 근데 한 번은 막 엄청 싸우더라고요. 복도에서 그 정보공개 청구한 사람하고 우리 서무반장하고 복도에서 막 엄청 대판 싸워요. 뭐냐면 상대방은 50원을 가지고 온 거야. 100원을 가져와서 두 장이니까 100원을 가져와서 이거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담당자는 못 받는다. 이거 은행 계좌이체로 보내달라. 우린 계좌이체로만 받을 수 있게끔 거기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가 있고 현금을 주고받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계좌이체로 받게끔 돼 있거든. 계좌이체로 해주면 되는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좌이체 해주면 계좌이체 수수료가 500원이 나오는 거야. 아니 50원 100원 내려고 500원 계좌이체 하니까 상대방도 열받죠. 내가 지금 100원 가져왔는데 그래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대판 싸우다가 어쨌든 그냥 계좌이체 하라고 하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너무 싸니까 그런 거야. 그죠? 올려. 50원을 500원으로 올려. 그럼 500원 내려고 500원이면 두 장 하면 1000원이잖아. 1000원 내려고 500원 계좌이체 수수료 내는 것은 괜찮잖아. 그러지 않아요? 생각 딱 봐도 50원 100원 내려고 500원 계좌이체 수수료 내는 것보다 1000원, 1500원 내면서 500원 계좌이체 수수료 내는 건 괜찮잖아요. 올려. 야, 당장 올려, 당장. 500원으로 올려. 다 반대하죠. 저래서 200원으로 올렸다니까. 200원으로 올리니까
2장이면 400원, 3장이면 6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말이 안 나오더라고.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지랄하면 또 올릴까봐 아마 말을 안 한 거겠죠. 하여튼 제가 뭔 말씀드리냐면 상대방한테 받습니다.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왜 그래? 이게 책 한 권을 정보공개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책 한 권 복사해서 주려면 그 복사비 우리가 내야 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구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자,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시민단체에서도 정보공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민단체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시민단체가 활동해? 아니죠. 시민단체는 공공복리, 우리 사회를 좋은 사회 만들려고 시민단체가 활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할 때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해놓은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요. 질서 유지가 아닙니다. 질서 유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시민단체는 우리 사회 잘 사는 사회, 우리 사회 좋은 사회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공공복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감면 사유가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 그때 우리가 따져보고 우리 마음에 들면 감면해 줄 수도 있고 그냥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감면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좀 쉬었다가 저기 15분에 시작할게요.